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백신 등 제약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이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잘 알려진 전문가시죠.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수석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 위원님은 그러니까 이 제약 바이오 분야 또 박사학위 소지자시죠? 네. 전공이 어떤 분야? 저는 이제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고 예. 뭐 세부 전공으로 하면은 뭐 저희의 뭐 발생학도 있고 유전학도 있고 많은데요. 그렇죠. 저는 신경과학 전공했습니다. 신경과학 쪽이고요. 네.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희 생명과학, 바이오, 이 생물학과 쪽에서도 용어가 참 많이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뇌가 뭐 해마 무슨 뭐 여러 가지 부위로 나뉘는데 이제 그런 용어들이 사실은 다른 생물학에서는 좀 다루지 않았던 용어도 있고요. 예. 일반적인 생물학자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전문가가 나오셨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제약 바이오 분야라고 하는데 요거를 좀 일반 사람들이 좀 알기 쉽게 좀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 섹터가 어떻게 좀 나눠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크게 제약 바이오 섹터 이렇게 묶어 있는데요. 네. 그 안에는 진짜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약 기업, 제약이 있고. 예, 네. 그리고 바이오 기업 네, 뭐 이렇게 바이오. 나뉘는데요.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제약 기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제약사들입니다. 전통 제약사. 그렇죠. 네네. 뭐 유한양행, 예. 한미약품, 동아제약, 무슨 뭐 대웅제약, 종근당 많이 있고요. 예. 예, 뭐 여러분들이 뭐 흔히 아는 뭐 삼진제약, 네. 뭐 대원제약 이렇게 이제 작은 중소형 제약사들도 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기업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기술주죠. 네.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네. 이제 제약회사라는 건 뭐 일라이 릴리,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이렇게 전통적인 제약사들이 주로 있고요. 바이오 기업으로 이제 기술을 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적자를 몇 년 동안 해오는 그냥 네. 그런 기업들, 아. 예, 택 위주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뭐 제넥신, 뭐 그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뭐 알테오젠 예. 사실은 조금 이름 자체도 어려워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속한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업은 주로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 외에도 사실은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는 진단 기업들도 있고요. 작년에 예. 엄청나게 실적들이 좋았던 예, 예. 진단 기업들도 있고요. 뭐 코스메스티칼 기업들도 있고요. 예. 뭐 톡신 같은 거나 필러 예, 같은 거 예, 하는 예. 기업들. 그리고 사실 의료기기 기업들도 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들이 또 네. 이제 애널리스트별로 좀 나눴을 때 다루는 영역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임플란트 쪽, 네. 예, 무슨 의료 장비 쪽 이런 쪽들도 저희들이 다 다루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이 주식시장에서 섹터별로 분류했을 때 제약 바이오 섹터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바로 예.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 분야가 보면은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워낙 변동성이 커가지고 이게 잘못 들어갔다가는 뭐 폐가 망신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올해도 보면은 변동성이 계속 크거든요. 왜 그렇죠 이게? 사실은 올해는 사실 연말 연초에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랠리장이었었죠. 대형주. 네. 여러분이 아는 삼성전자. 뭐 정말 6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뭐 10만 전자까지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예. 그다음 그동안 사실은 굉장히 재미없었던 뭐 자동차 분야, 현대차, 기아차, 뭐 여기에 뭐 LG 전자, LG 화학 사실 굉장히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 됐었었죠. 연말에서 연초. 사실 그때 제약바이오가 못 갔어요. 네, 그때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변동이 없거나 아니면 계속 흘러내리는 양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그게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요즘에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요즘에 만약에 이제 이 주식시장을 보시는 분이라면 제약바이오가 옛날만큼 못한다? 좀 재미없다? 예, 요즘은 조금 제약바이오가 좀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예. 뭐 오히려 지금 제약바이오 들어오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 예, 저희 섹터는 쌀 때 예. 사시면 예. 나중에 정말 큰 수익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제약 바이오 이 업종은 이제 코로나 상황하고 무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올해 코로나 상황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쯤부터 이제 백신 접종 효과도 나타나고 해 가지고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있고 올 한 해는 좀 어렵다 계속 갈 것 같다 이런 약간 비관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원님 생각은 어느 쪽입니까? 약간 경제하시는 분들, 네. 그냥 사실은 이쪽 분야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Everything 예, is 예. 뭐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된다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백신이라는 건 예. 어떻게 보면은 작년 가을 겨울이 너무 힘들었죠. 예, 그때 뭐 우리나라도 하루에 확진자 뭐 1,000명도 넘게 나오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일일 확진자가 피크 30만 명이 나온 적도 있어요. 엄청나죠. 예. 네, 거의 그래도 우리나라는 양호한 편이죠. 정말 미국은 사람이 죽어나가서 정말 그 사람들 놓을 곳이 없어서 막 주차장에 이렇게 방치하는 예. 정말 그런 지옥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백신의 보급으로 특히 백신이 광범위하게 접종이 되면서 예. 사실은 그런 지옥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확진자 이렇게 감염자들이 안 나오거나 예. 또 만약에 이렇게 좀 뭔가 풀어지면 예. 경제 봉쇄가 좀 풀어지고 예. 사람들도 이제 좀 마음이 느긋해져서 무슨 공공장소에서 이제 마스크 쓰는 것도 거리두기도 약화된다면 예. 그때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백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는데 네. 그냥 참 많은 분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언론에서 그렇게 또 보도를 하니까 네네. 기대를 하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은 아마도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네. 예,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예. 어느 정도 이제 한 정말 2, 3년간은 마스크 빼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할 수도 있는 예. 근데 이제 백신으로 인해서 막 정말 힘든 시기는 지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관련해 가지고 네. 네. 우리나라 그 제약 바이오 쪽도 상당히 이제 실력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네. 막상 백신은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뭐 일단 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노바백스 이런 백신들 이야기는 들어도 네, 네, 국내 네. 기업이 만들었다는 코로나 백신은 그쵸. 아직 없는데 아직은 없죠. 그 어떤 실력 격차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뭐 돈이 좀 모자라서 자본력 차이인지 그 이유가 뭔가요? 뭐 일단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먼저 미국에서 11월 달에 허가받은 게 파이자였고요. 네. 그 다음이 모더나였고 네.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미국에서는 긴급사용 허가를 못 받고 유럽에서만 받았고요. 네. 그 다음이 나온 게 J&J예요. 예. 그리고 지금 5번째로 저희가 기대하는 게 노바백스의 백신입니다. 네. 근데 얘네 이 5개의 백신은 사실은 조금씩 다 달라요. 만드는 방법이. 네. 이게 소위 파이자하고 모더나 백신 저희들 mRNA 백신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J&J 백신은 저희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노바백스의 백신은 제조합 항원 백신 예. 또는 뭐 서브 유닛 백신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근데 이 모더나,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이 J&J 거는 유전자 염기 서열만 알아도 디자인할 수 있는 그중에서 가장 빠른 건 사실 mRNA 백신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물질 도출이 가장 빠른 것부터 임상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네. 그게 제일 빠른 게 mRNA, 아.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 벡터,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노바백스와 같은 제조합 방식이 지금 사실 가장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기술이거든요. 아. 예, 근데 이거는 단백질을 제조합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 과정 자체가 길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물질, 백신 물질 도출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mRNA 백신을 만드는 그런 기술 자체는 사실 없었고요. 예. 사실 글로벌리 이 백신들이 굉장히 빨리 나가서 저희들도 놀랐는데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다고 우리가 기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기술 자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에겐 거의 없을 뿐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아스트라제네카나 J&J와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바이러스 벡터는 아니고 DNA 백신이라고 직접적으로 백신을 이렇게 전기 샥을 줘가지고 주는 방식의 그런 DNA 백신을 하는 데가 제넥신이고요. 이 기업도 임상 이상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제조합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곳이 얼마 전에 상장한 SK 바이오사이언스. 아. 여기가 지금 임상 이상 아마도 3분기쯤에 3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좀 늦었긴 했지만 뭐 사실 모더나하고 파이자가 굉장히 빨리 개발한 거고요. 네.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리 개발했었던 것 같고 네. 이게 백신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뭔가 뭐 하나 백신이 엄청 좋다고 얘가 전 세계 시장을 먹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지역별로 다른 백신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예. 우리나라에서 좀 늦었다고 우리가 백신 개발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 기술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제
그 백신을 맞더라도 그게 효과 있는 기간이 뭐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저 독감 백신 매년 맞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백신도 매년 맞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일정 주기로 맞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 모더나 백신을 어쨌든 11월 달에 허가 받았을 때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건 뭐냐면 승인을 받았지만 이거는 워낙 사안이 지금 긴급해서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은 거지 임상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백신이 저희들이 접종이 이루어져도 모르는 거는 크게 저는 장기간의 안전성 문제, 네. 정말 1년 뒤에, 2년 뒤에도 문제없이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어떤 문제도 없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전 두 번째가 지속력의 문제. 예. 지금 어쨌든 예방 효과가 94%, 95%뭐 말은 많지만 예. 이런 예방 효과가 3개월 뒤, 6개월 뒤, 그리고 1년 뒤에도 똑같이 유지될 것인가는 예.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왜 모르냐면 그 임상 기간이 물리적으로 그만큼 흐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네. 결국에는 글쎄요, 원래 백신이라는 게 이렇게 막 영구 면역이 생기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 이제 아이들 때나 그렇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계속 이렇게 면역 효과를 유지하려면 계속적인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변이의 문제죠. 네. 네, 지금 뭐 브라질 변이도 있고 영국 변이도 있고 지금 유럽이 그러니까 유럽 기준으로 요번이 이제 만약 유행하게 되면 3차 재유행인데요. 그렇죠. 유럽이 다시 한번 확진자들이 마구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경제 봉쇄를 어느 정도 풀었고 그 다음에 전파력이 뭐 70%더 있는 뭐 영국 변이가 막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이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영국 변이, 브라질 변이, 남아공 변이. 예. 근데 이제 파이자사가 한 달 전쯤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기네들 백신, 그 파이자사의 백신이 남아공 변이에서는 예방 효과가 70%나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95%인 예방 효과가 30%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아마 최악의 경우 정말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정말 4, 5년 뒤에는 우리가 코로나 뭐 오가 백신, 네. 뭐 오가라는 건 변이 5개를 이제 커버하는 뭐 이런 백신을 맞아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네. 사실 저는 백신이 나오면 경제적인 문제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되게 많이 힘들잖아요. 네. 9시까지 통금도 있었고 뭐 5명 이상 모여서 식사하면 안 되고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만드는 부분인데 백신은 경제의 회복은 가져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사실은 많은 부분 아주 심한 강우는 아니어도 약한 강도의 이런 예를 들어 주 4일째 뭐 하루 정도는 재택하는 제 꿈이긴 하지만 하여튼 요런 류의 어쨌든 적당한 거리두기가 아마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는 백신을 우리가 계속 맞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은 계속 일거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올해 이 실적 개선폭은 어마무지하겠죠. 뭐 이런 실적 개선폭이 내년, 내후년 계속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섹터의 가치주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실적 나오고 꾸준하게 이익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꾸준한 기업들은 사실은 저는 사실 저희 섹터의 기업들은 거의 다 그런 기업들이 없는데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 섹터가 사실 저는 정말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지는 네. 뭐 작년엔 진단, 올해는 백신. 백신은 했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이제 치료제를 네, 개발 네, 네,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 TV 거기 출연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연구원님이 그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치료제 레키로나주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나요? 네, 그 사실은 저도 어젠가 기사를 봤는데 예. 그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겠다는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제대로 이제 국내에서 조건 허가를 받거나 이런 기업들이 거의 없다. 예.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식시장의 사람들의 투자 방식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하겠다라는 것보다 결과를 내오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결과들이 어땠다라는 거. 그렇죠. 예. 예. 사실 레키로나주도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들에게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럼 삼상을 그런 환자들을 리크루팅하면 되는데 네. 마치 임상 이상에서 효과가 없는 양 이렇게 막 호도하는 그런 기사들을 제가 좀 보면서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도 레키로나주가 국내에서만 조건부 판매를 받아서 팔면은 사실 셀트리온 그룹에 셀트리온 기업이라는 데에 별로 실적 개선에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국내에서 허가 받았죠, 조건부 허가를. 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글로벌 시장, 그렇죠. 네. 뭐 예. 유럽이나 예.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셀트리온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예. 사실 2월 25일 날 셀트리온이 공시를 했는데 예. 2월 24일, 그러니까 현지 시각 기준 2월 24일 유럽 EMA에서 이 레키로나주의 롤링 리뷰 검토를 개시했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긴급 사용 허가 신청서 같은 걸 냈는데 네. 이거를 그냥 신청서 낸 거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자문위원회,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검토를 개시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그냥 설명하자면 정말 내가 취업했는데 원서를 내잖아요. 예. 그럼 그 원서에 서류 전형은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 승인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서류 전형이 됐다라는 거에서는 좀 우리가 주식시장 원래 기대로 우리가 투입을 투자를 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런데 좀 가치를 이제 부여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예. 한번 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뭐 지금 여기 엄청나게 베팅을 하세요. 뭐 레키로나주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예. 지금 이 정도는 왔으니 나중에 레키로나주가 만약에 잘 되면 주가가 뭐 오를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셀트리온 기업의 실적 개선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 단계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네요, 보니까. 네, 그 상황이랑 가치를 좀 부여하고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때가 분명히 됐다라고 저는 언급을 드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분야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플랫폼 기술 기반을 가진 업체를 주목하라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 플랫폼 기술이라는 게 개념이 뭔지부터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도출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고 네. 사실은 이 기술로 조금만 변형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칼을 만들 때 그 틀 있지 않습니까? 주물틀 말씀이죠. 네. 예, 예. 그 틀을 갖고 있는 기업들. 아,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레고캠 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ADC 플랫폼 기술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네. 이 ADC가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예. 그러니까 안티바디라고 하는 항체 네. 의약품에 드럭, 톡신을 다는 거예요, 독약. 네. 예,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이제 연결한 링커도 있고 여기 이제 독약도 있는 거죠. 네. 톡신. 독약이라고 하면 되게 어감이 안 좋아서 이 톡신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항체의 어떻게 보면 타겟 스페시피시티, 그러니까 저희가 타겟 항체는 굉장히 명확하게 타겟을 찾아가거든요. 네. 예. 이 타겟을 찾는 기술과 그리고 나서 이 항체가 이 세포 안에 들어가면 그 암세포라면 암세포 안에 들어가서 이 톡신이 워킹하게끔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톡신이 예를 들어서 폭탄이랑 빵 터트리는 거죠. 살상력을 높여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거고 예. 이 ADC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레고캠이 대표적인 회사예요. 아.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 링커에 이 톡신을 들고 있어서 예. 그 앞에 어떤 항체를 붙이더라도 아,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정말 요걸로 수백 종류, 수천 종류의 약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 물론 이 회사는 이 안티바디를 만드는 능력은 조금 부족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항체를 만드는 이런 항체를 만드는 기업과 공동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진행한 4건의 딜 중에서 4건의 기술 이전 중에서 2개는 우리나라의 항체 발굴 기업과 같이 한 네. 그런 물질을 이렇게 기술 이전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런 게 이제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아. 이게 신약 개발에 비해서 플랫폼 기술 개발이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에 좀 적합해 보입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꽤 잘하는 것 같던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잘 하고는 있는데 이게 좀 이제 투자할 때 조금 이렇게 많이 힘드신 부분들이 네. 사실은 이렇게 신약 개발할 때 예. 사실 신약이라는 거는 실패가 더 많거든요. 네. 예. 3상까지 하기 어렵죠.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성공하기가. 임상 2상에서 3상 올라갈 때 정말 많이 실패해요. 임상 2상에서 하는 일이 유효성을 입증하는 일인데 네. 여기에서도 많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올해 초에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장 그래도 신약 개발 잘하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오스코텍하고 한올바이오파마가 어쨌든 임상에서 별로 안 좋은 결과들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임상 결과 공개 기업들에 대한 그 투자 부담이 좀 커진 거죠. 네. 왜냐하면 그들이
안 좋은 뉴스를 어쨌든 릴리즈했을 때 하루에 주가가 20%씩 빠지는 거죠. 네. 하루에 주가 20% 빠지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멘탈도 잘 붙들고 멘탈이 있어야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회사들은 네. 예. 그 직접적인 임상 공개도 좀 없거니와 설령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한 그 파트너사가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안 좋아도 사실 한 쿠션 먹고 들어오니까 좀 예. 주가 하락폭이 좀 덜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플랫폼 자체를 기술 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래 ADC 플랫폼 기술 이전했을 때 그럼 니네가 개발하고 있는 항체에 이렇게 붙이게끔 우리가 허락을 해주는.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돼서 임상 결과가 또 좋게 나왔을 때는 주가 많이 오를 수도 있어서 네. 아니면 이제 기술 이전 같은 거 했을 때 그 규모가 엄청 컸다. 네. 내지는 기술 이전 상대가 정말 유명한 제약사더라. 우리가 네. 뭐 모르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이러면 사실은 주가도 급등할 수 있는 정말 하루에 상한가 가는 그런 일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플랫폼 회사들이 좀 더 접근하게 투자자들은 좀 마음이 편한 거죠. 뭐 한국이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닌고. 네, 뭐 우리나라도 잘하는 기업이 많이 있고요. 예. 예, 뭐 미국에도 많이 있고. 아.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까지 갔다가 3상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어느 정도 퍼센트지? 임상 이상에 있는 물질이 3상으로 갈. 그러니까 이 성공할 임상 이상에서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건 유효성인데 네. 유효성 입증에 성공할 그런 확률이 그냥 통계적으로 30% 정도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밖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좀 더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었었잖아요. 예, 그때 예. 정말 글로벌리 대단한 기업들과 이 딜을 4건이나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그 4건이 다 돌아왔어요. 다 기술이 반환이 됐죠. 네. 그래서 한미약품 주가 계속 빠지고 있었던 네. 거예요. 예. 근데 반환이 돼서 많은 분들은 뭐 한미약품이 뭐 악덕 기업인 것처럼 마치 이제 뭐 기술력도 없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기술 이전했을 당시에 이들의 주로 이제 임상 단계가 임상 1상이 막 끝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간 글로벌 제약사는 임상 2상을 한 거죠. 예. 네. 근데 그 임상 2상이 실패를 한 거예요. 예.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거죠. 아. 그래서 되돌아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미약품의 기술이 모자랐다기보다는 신약 개발 프로세스상 네. 사실 임상 2상의 유효성 입증이 제일 어려웠고 정말 운이 안 좋게도 한미약품은 그 모든 게 다 그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었던 거라고 이쪽 보시면 분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그거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선 투자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상 됐다, 2상 적어도 보통 보면 2상 됐다고 해서 마구 투자했다가 보통 실패하는 경우도 생기는 게 30%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상 2상에서 3상으로 삼상까지 가는 가는 게 확률이 그러니까요.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